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장효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들 많기 때문에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치노트 코너를 통해서 국회 이전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제 총선을 2주 앞두고 국민의힘에선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내놨고요. 민주당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정책 경쟁이 총선용으로 그치지 않고 이게 현실화가 되려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오늘 여심 저격에서 자세하게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이 발표한 국회 완전한 세종시 이전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뭘까 궁금한데 이미 그 세종시에 국회 부던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그 개정안이 2021년에 통과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전의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공약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국회 분원, 그러니까 국회 일부 기능이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지금 세종의 국회 지금 건물을 짓기 위한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회도 그대로 놔두고 세종에다가는 국회 분원을 새로 건물을 지어서 일부 기능을 이전을 하는 것이죠.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세종에 있는 분원에서 진행을 하고 또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진행을 하고 또 의장실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사실은 그대로 남겨두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요. 네.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국회의사당이라는 건물 자체를 어떤 프랑스의 오르세미술관 같은 것처럼 문화예술의 그 건물로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국회에 지금에 있는 기능을 모두 세종시로 지금 분원이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을 완전 이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원래 민주당에서의 완전 이전에 대한 것은 민주당에서 그동안 이야기했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떠한 정책적인 방향에 있어서의 고려 이런 것들이 대선이나 총선 이런 선거를 앞두고서는 다시 한번 당에서 그 공약을 점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세종시가 처음에 생길 때 우리가 행정수도로서 행정기능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살펴봤을 때는 초반에 건물은 다 지었지만 그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고속버스로 출퇴근을 하고 뭐 KTX로 출퇴근을 하고 그러면서 세종은 살지를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세종이 완전히 행정도시로서 자리를 잡아갔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어떤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행정도 지금 완전한 이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 국회도 분원만 보낼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내고 그러면서 지금 남아있는 서울에 있어서의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기지로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또 부차적인 것으로서 지금 국회의사당이라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서여의도 쪽은 75m 고도 제한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어서의 어떠한 개발이 가능한 것이죠. 문화와 금융의 중심지로서 만들겠다. 뭐 부차적으로 그렇다면 영등포 옆에 있는 마포라든지 양천구, 뭐 용산 이런 데들이 함께 개발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국가 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일단 행정과 정치가 하나의 지역에서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지방적으로 그건 당연히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정책적으로 좋은 제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공약을 또 추진을 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아 보이는데 특히나 그 법 개정과 이혼 논란까지 불거져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 지금 국회법 개정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맞죠. 그런데 국회를 완전 이전하는 게 아니라 분원 개념으로 하겠다고 한 게 종전에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에 그럽니다. 이른바 관습헌법상 대한민국의 수도는 이 서울이다라고 헌재가 결정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왜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냐고 헌재가 판단을 했냐면 이게 명문적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헌법에 규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가 권력의 핵심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소재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서울이다. 그러면 이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라는 건 두 개를 제시를 했는데요. 하나는 국회, 하나는 대통령의 소재지였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세종으로 옮겨간다. 그것도 온전히 완전히 그러면 헌재 결정과는 배치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국회법만 개정해서 될 사안인지 아니면 개헌까지 가야 되는지. 그래서 많은 법조인들이 이거는 그래도 개헌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개헌이란 걸 하려면 뭔가 이거는 관습헌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명문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명시적으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것인지 최소한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갈 길이 좀 그러니까 좀 먼 이런 부분이 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야권에서는 이 세종시 완전 이전을 환영하면서 좀 판을 키우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새로운 미래와 녹색정의당은 대통령실도 세종으로 옮기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대검찰청 그리고 헌재까지 그 권력기관 이전까지 제안을 했는데 강전의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수용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장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2004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소재지가 우리의 수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를 완전 이전하겠다고 하니까 대통령의 제2집무실도 세종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라는 화답을 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제2집무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헌재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헌재에서는 국회와 대통령이 소재하는 곳이 수도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두 개가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일부만 가도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대통령실까지 완전히 이전을 하게 되고 국회도 지금 완전 이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완전한 헌법 개정 사항이 지금 돼야 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관습헌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상에 이런 내용이 없어서 이거를 어떠한 규정을 오히려 넣는 형태로 개정을 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지금 환영하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기존의 민주당에서도 뭐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었던 부분이어서 저는 이게 총선용 공약이라기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이번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든 민주당이 일당이 되든 간에 서로 같은 생각 갖고 있는 것 아니니까 협의를 하면 개정이든 뭐 특별법을 하든 아니면 국회법을 개정을 하든 다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관습 헌법이기 때문에 관습이 변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전한다. 국회가 이전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수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컨센서스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거대 양당이 서로 간에 오랜만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이 지나고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 누구도 탈락하지 않은 적극적인 복지를 추진하겠다.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출생소득, 무상교육, 기본주택 등 5개 분야인데 이 중에 그 가장 와닿고 소개하고 싶은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무상교육. 무상교육. 일단 뭐 초등학교 등은 일단 의무교육화 돼가지고 비용을 내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그걸 좀 확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공약으로 내건 것은 국립대와 전문대는 이제 무상교육으로 등록비를 받지 않고 다만 이제 사립대학은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 해서 이원화된 정책인데 사실 여당의 여러 정치인들도 비슷한 공약을 내건 바가 있어서 전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조율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한 공약이라는 생각을 하냐면 요즘 청년들이 사회로 나가는 그 문턱에서 굉장히 좌절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취업도 예전만 하지 못하고요. 일단 빚을 상당 부분 떠안고 시작을 합니다. 이 빚이 그럼 어디서 기인하느냐. 너무나 높은 등록금이에요. 그렇다면 각 사립대학들 굉장히 유보금 많이 적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이게 복지로 가느냐? 그래 보이진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가가 그러면 손 놓고 있는 것이 맞느냐? 사립대학에 그냥 맡겨놓고 이렇게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등록금에 대해서 뭔가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3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연애, 결혼, 뭐 취업 다 포기한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첫 발을 내딛는 그 문턱부터 낮춰주는 게 저는 정부의 역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책이 제일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내용은 좋습니다. 근데 공약 이행에 들어갈 그 재원 규모나 조달 방법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총선용 공약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그 지금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죠.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일 당시에도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주겠다. 특히 청년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당시에도 예산에 대한 문제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 이제 장윤미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네. 그래서 저 때는 국민학교만 의무교육이었는데 지금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잖아요. 거의 돈을 내지 않고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뭐 경로당의 식사 지원이라든지 어르신들에 대한 네. 복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예산을 우리가 지금 감당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네. 문제인 것이죠. 이번에 사실 한동훈 위원장도 아이 셋 이상인 집은 뭐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무료로 한번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다자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뭐 3명 이상인데 2명 이상으로 뭐 한번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복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예산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한 사람당 25만 원씩 그 지원을 하자라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한 가구당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 했는데 여기에 대해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그 모두가 다 어려운데 이걸 현금성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이 저는 맞는지 좀 의문이 있어요. 뭐 인플레이션 같은 거에 문제도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1,500억 원의 긴급 지원 자금을 넣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계속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언론에서 그런 부분이 잘 보도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는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집에 한 사람에게 25만 원씩 지원을 했을 때 국민 전체로 봐서 13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네, 추계가 13조 원이죠. 되는데 네. 이 13조 원 결국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빚이 되는 것이거든요. 미래 세대에게 지금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것의 문제도 있고 참 미안한 상황인데 이러한 우리가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지만 13조 원의 빚을 미래 세대에게 지우면서까지 이런 복지를 지금 늘려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 좀 의문이 있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5대 공약이란 것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현재로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일까라는 좀 의구심은 있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그 한 가정에 100만 원 요 얘기에 대해서는 여당 측 경제 전문가들이 이거는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네.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이다. 이런 대책 그 전망을 그런 내놨는데 이야기하죠. 한번 그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일단 생각하시는지? 네. 우리나라가 이 지금 뭐 국고 재정 당연히 튼튼하게 지켜야 되는 원칙엔 공감합니다. 그런데 OECD 어떤 평균 비율 같은 걸 봤을 때요, 우리나라의 재정 경쟁성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 국면이라는 특수성이 과거에 얼마 전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 GDP 대비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는지와 관련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일본 거의 10%대였어요. GDP 대비. 한국이 한 3% 정도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시장이 굉장히 긴축돼 있다, 얼어붙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또 경제 전문가들이 한편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동성을 좀 완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좀 얼어붙어 있고 이런 부분을 풀어줄 하나의 요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13조 원의 예산이란 게 물론 크죠. 그렇지만 이게 대통령께서 아마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민생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지역 현안들 점검하고 이제 공약으로 개발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추계를 하면 그게 뭐 몇백억, 뭐 1,000억 원대 이렇게 된다라는, 1,000조 원대 이렇게 네,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일부 예산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시장 특히 저소득층의 어떤 그 경제 상황 너무 좋지 않고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금 살포하자는 게 아니라 뭔가 지역 화폐로, 그러니까 특정 지역 경제 내지는 재래시장에서 한정해서 사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또 도모한다는 측면도 있어서 네. 전 여야가 함께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볼 것은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 민주당의 기본사회 5대 정책이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줄 기본 없는 공약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좀 짚어보면 신혼부부에게 1억을 대출해주고 자녀 수에 따라서 감면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은 돈으로 여성과 가족의 가치를 왜곡한 것이고 신혼부부에게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을 또 제공하는 것도 문정부 때 각종 분쟁으로 이미 폐기가 됐던 정책이다라는 건데 자, 요건 또 어떻게 보셨는지 좀 짧게 들어볼게요. 일단 대출금 탕감이 이른바 이제 신성한 출산 이런 부분을 왜곡하는 거 아니냐, 마치 돈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처럼 이게 가치를 좀 변형시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실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민주당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경원 전 의원, 그러니까 저출생 그 고령사회의 그 위원장도 지내셨잖아요. 부위원장 지내셨는데 그때 헝가리 모델을 언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헝가리 모델이 그냥 모델에 국한된 게 아니라 실제로 출산율을 견인해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한 4천만 원인가를 일단 신혼부부한테 줍니다. 아이를 낳으면요 이자를 탕감해줘요. 둘째를 낳으면 원금 일부를 탕감해줍니다.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체를 탕감해주는 그런 형식이에요. 이건 현금으로 일단 준 다음에 아이를 얼마나 낳는지에 따라서 경제적 이득이 직접적으로 오는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인구 절벽이란 말이 벌써 몇 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구를 이제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게 예산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넣었거든요. 그런데도 현실적인 어떤 지표 상승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사실 나경원 전 의원도 다시 한번 이 주제를 환기하고 계시던데 저는 다른 국가에서 한번 성공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제대로 안착이 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신혼부부나 이렇게 그 자력이 좀 부족한 분들이 임대주택 형식으로 몇 년을 살다가 나중에는 이거 분양권을 얻어서 소유주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처음에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시장 상황이 형성됐기 때문에 거의 200대 1인가로 인기가 아주 상승한 적이 있었지만요. 지금은 이 분양가 자체도 매력적이지 않은 여러 이제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지만 이 근본 제도 취지 자체는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그 여야 정책을 들여다보면 합의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이게 총선력으로 그치지 않고 좀 현실화가 될 수 있게 지속적인 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또 정치 현안도 살펴볼까 하는데, 여당의 총선 변수로 꼽혔던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오늘 사임을 했습니다. 야당 측에선 일제히 윤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하면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주범은 용산에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번 사태 이거 종결이 될까 싶었는데 이게 종결 지어도 될지 아니면 좀 그 이상의 대책이 나와야 할지 이야기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종섭 호주 대사가 한국에 입국을 하고 그 이후에 결국 오늘 자진 사퇴 형태로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참 잘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자진 사퇴 형식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경질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됐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그동안에 이종섭 호주 대사를 왜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로 보냈느냐라는 이야기에 있어서 그동안에 이종섭 대사가 국방 전문가로서, 그리고 우리와 호주와 의 어떤 국방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부분, 그리고 공수처에서 뭐 한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소환을 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 출국 금지 사실에 대해서 몰랐었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은 법적으로 이 호주 대사로서 나가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요. 그 부분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종섭 대사가 자진 사퇴의 형태를 취하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정말로 본인 혼자만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저는 전체적으로 다 용산과 미리 이야기가 된 부분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권유를 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종섭 호주 대사의 뭐 즉각적인 귀국과 사퇴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하게 했었고, 또 특히 이번 총선에 있어서의 격전지 수도권 벨트의 후보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 강하게 성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우리 최상병
최상병 사건에 대해 국민들께서 얼마나 깊은 관심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남은 총선 기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권 남아있는 3년 동안에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유미 변호사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사의 표명도 외교부 장관한테 했거든요. 네. 전직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왜냐면 호주 대사 1급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 부임해 있는 그 네. 대사가. 그러면 이게 격도 안 맞고 이렇게 무리해서 왜 호주로 사실 출타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도주대사다 이랬던 겁니다. 왜냐하면 피의자 신분이라는 거는 사실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피의자이냐. 이 한 최상병이 사망했을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누구누구를 총 8명을 우리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을 하겠다라는 초안이 나왔던 거죠. 경찰청으로 이첩하기 하루 전에 본인이 사인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허가를 내준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번복이 되고 그러면 박정훈 대령이 지금 전원 형식으로 드러나는 것은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부터 할 일은요 명확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 여론을 이기는 저는 권력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만하게 버텼다는 인상이 지워지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럼 앞으로 이종섭 전 장관에게 남은 숙제는 공수처 수사 본인이 가서 받는 거 아닙니다. 공수처가 휴대전화, 포렌식 그런데 냈다는 휴대전화도 공휴대폰이었다라고 하죠. 네. 수사에 철저하게 임해야 되고요. 부르면 가서 소환에 응하는 게 본인한테 남겨진 부분이고요. 지금 박정훈 대령이 본인 공판에서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증인으로 부르게 되면 선서를 하기 때문에 위증죄의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도 임해야 지금 뭔가 국민 뜻을 받들어서 사의를 표명하게 된 그 진정성이 좀 인정을 그나마 받을 것이지 그런 조치에 있어서 수세적으로 소극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정부에도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야권 후보 재산 논란입니다. 연달아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 그 민주당 측에서는 공경원 후보, 양문석 후보, 김기표 후보 등이 있고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후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남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11억 원을 대출을 받은 게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박은정 후보는 검사 출신 남편이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서 다단계 사기를 변호했는데 수임료가 22억이다. 그리고 1년간 41억의 재산이 늘었다라는 것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일단 박은정 검사 지금 비례 후보 1번인데요. 조국혁신당에서 이분의 남편이 검사장으로 사직을 하고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을 했는데 본인이 검사를 하고 있을 때 다단계 사기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인정을 받아서 네. 검찰 내에서 블랙벨트라는 그런 어떤 상 같은 건데요. 이런 것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이 변호사로서 개업을 할 때쯤 본인 유튜브에서 한 이야기는 이러한 다단계 사기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되게 안타깝고 돕고 싶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1조 1,900억 원. 네. 1,900억 원이 아니라 1조 1,900억 원을 지금 사기를 친 것으로 보이는 업체의 대표를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의 수임료를 22억 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검사장을 하다가 나와서 본인의 그 전문성을 발휘를 해서 변호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네. 여기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22억 원이라는 수임료도 놀랍지만 조국 혁신당에서 박은정 검사를 1번 비례 후보로 넣어준 것은 이분이 투표를 하긴 했지만 검찰개혁의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서 조국 혁신당의 1번 비례를 받았는데 본인 남편은 검사장으로서 나와서 전관으로서 이렇게 한 건에 22억 그리고 10개월 동안에 40억 정도의 그 재산이 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조수빈 변호사와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뒤에서 실제로 광고하면서 받았던 사건 내역 그리고 사건 수임 그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법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변호사니까 이 수임료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있으실 텐데 이게 상당한 금액이 맞습니까? 상당한 정도가 아니죠.
그 정도입니까? 굉장히 이거는 뭐 저희 일반적인 변호사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네. 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혁신당에 있어서 박은정 검사가 뭐 후보에서 저는 사퇴를 할 것이라고까지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국 대표도 이미 2심에서까지 형을 받았고 황은하 의원도 비례로 들어가 있는데 1심에서 지금 형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까지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비례대표 1번으로서 넣은 조국혁신당의 현실, 이게 정말 대한민국 사법부를 보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검찰을 보는 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 측 후보들에 대한 그 논란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들어볼까요? 양문석 후보가 11억 원을 그렇죠. 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양문석 후보가 이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서울시가 규제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주택담보대출이 15억 원 이상인 집들은 안 나올 아예 안 때였는데 나왔죠. 이 집이 20억 원이 넘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집을 사고서는 그 다음에 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을 그 집에 담보대출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딸이 개인 사업자로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개인 사업자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세금 납부 내역이 전혀 없고 그리고 대출을 받은 이후에 6개월 정도 있다가 해외로 언어 연수를 간 것이 지금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새마을금고에다가 어떠한 기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형사적으로 사기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본인의 해명도 필요하지만 저는 해명을 넘어서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 대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박은정 검사장 이야기 먼저 주셨으니까 네네. 같이 먼저 드리면 이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죠. 그리고 이른바 정관예우라는 부분이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왜 이 부분이 이렇게 크게 돈을 받는 거냐면요. 이른바 전관들이 특히 검찰 전관들이 변론을 이 위임장을 내지 않고 전화 변론.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권을 검찰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법원 정관, 검찰 정관 이렇게 크게 두 개를 나누는데 이른바 법원 정관들은 법원에 있는 후배들한테 이른바 영향력을 행사할 걸 기대하면서 의뢰인이 거액의 수임료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법원은 공개 재판이에요. 그리고 좌배석, 우배석이 있기 때문에 부장 판사가 이걸 마음대로 핸들링하지 못합니다. 법원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요. 네네. 정말 친한 누군가가 변호인으로 들어왔다. 그런 경우 있죠. 그걸 보고 그 변호인한테 많은 돈을 주기도 하니까요. 그게 정관예우라는 문화가 있는 것이고. 그래도 결론을 바꾸는 거는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고요. 저희 법조인들도 그렇고. 그나마 증거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야멸차게 굴지 않는 이 정도의 매너랄까요. 뭐 하여튼 그런 배려를 한다는 거예요. 검찰은 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잖아요. 네. 밀행성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고위직에 진출하는 검사장 출신들, 고위 검찰 출신들 뭐 오피스텔을 뭐 100채 가져가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던 분도 계시죠. 이게 나중엔 수사를 받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전화로 누구를 영장을 뭐 청구하지 말아달라. 내지는 기소를 하지 말아달라. 이런 부분이 과거에는 사실상 먹혔던 부분이 있다라고들 하시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걸 기대하는 의뢰인의 심리를 받아들여서 사실 정관예우라는 왜곡된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관예우는 전혀 없었다. 내가 정말로 정관예우를 받았다면 훨씬 많은 금액을 받았을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요. 이분이 블랙벨트라는 걸 받았는데 제가 블루벨트가 한 단계 아래입니다. 네. 근데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할 때 어떤 여성 검사님이 너무 사건을 굉장히 치밀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봐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나중에 블루벨트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 받는구나. 검찰에서도 인정을 받는구나 했는데 그 한 단계 위가 그 블랙벨트를 받고 블랙벨트예요. 계신 분이. 근데 이 박은정 검사의 남편이 블랙벨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은 최소한 검증받았고 관련 기사를 보더라도 이게 거의 뭐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렵다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그 일러스트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분이 그나마 검찰에서도 많은 유형의 범죄가 아니라 지금 뭐 신생 범죄들, 코인, 뭐 유사수신, 다단계 이런 부분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시장에 나왔을 때 엄청 찾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물론 그 사건을 전부하고 한 사건에 22억 원을 받았다는 건 검사장 출신이 아니면 과연 그 수임료를 냈을까 싶어서 부적절하지만 이런 맥락도 있다라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시간 관계상 짧게 들어볼게요. 편법 의혹임을 본인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대출자를 좀 갈아타려고도 했다라는 걸 보니까 잘못을 좀 인정하고 국민들께 평가받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매주 두 법조인 분들과 함께 하니까 제가 점점 많이 배워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여심저격 든든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효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